서울대학교 병원 무균병동의 하얀 복도. 차민서의 세상은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의 전환, 국내 치료의 한계, 수많은 의학 용어들이 하나의 잔인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인 남동생 민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실험 신약 치료뿐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의사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그 비용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한 달 안에 거액의 치료 예약금을 내야만 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민서가 동생의 1인실 병실로 들어섰다. 각종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민주는 창백하고 말랐지만 누나를 보자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누나 왔어요. 우리 강아지.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죽은 다 먹었고. 민서는 동생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씩씩하게 웃으며 동생의 이마를 짚어주었지만 그 미소 뒤에서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미술계를 이끌어갈 천재였다. 손상된 고미술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신의 손이라 불리던 보건 전문가. 하지만 몇 년 전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동생의 병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모두 팔아치워야 했다. 작업실도, 값비싼 보건 도구들도 모두 동생의 엄청난 병원비를 위해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24시간 카페 아르바이트와 미술관의 계약직 안내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먼지 쌓인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한때 물감과 캔버스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싸구려 가구와 희망 없는 공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문틈으로 웬 두껍고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카드가 들어있었다. 태산그룹의 서태곤 회장이 그녀를 자신의 개인 갤러리에서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서태곤 미술계와 재계에서 그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명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거물이 대체 왜 자신을 민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날 그가 말한 장소로 향했다. 서태곤의 개인 갤러리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포식자의 트로피룸에 가까웠다. 수백억을 호가하는 거장들의 작품들이 오만하게 벽을 채우고 있었다. 서태곤은 그 그림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신사였고 그의 미소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매력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차민서 양 동생 민준군 때문에 고생이 많겠군. 미국에서의 수술 시간이 얼마 없다고 들었는데 그는 마치 자비로운 구원자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와주지, 아니 거래를 제안하지. 그는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아름답지만 어딘가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18세기 무명 화가의 그림 한 점을 띄웠다. 달의 비밀 정원이라는 작품이네. 현재 한율그룹의 한지욱 회장이 소유하고 있지. 그리고 그는 악마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민서 양의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이 그림과 완벽하게 똑같은 위작을 하나 만들어주게. 그리고 재계의 얼음 요새라 불리는 한지욱에게 접근해서 그의 철옹성 같은 개인 금고에 들어가 진짜 그림과 바꿔치기 해오는 거야. 그는
의료계약서 한 부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일을 성공시키면 자네 동생의 수술비, 회복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까지 내가 전부 책임지지. 내일 당장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주도록 하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쳤군요. 전 보건가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태곤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태블릿 PC를 가볍게 두드렸다. 스크린의 그림이 민준의 병실을 비추는 실시간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곤이 잠들어 있는 동생의 모습, 시암 위태로워 보이는군. 서태곤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병원비가 밀려서 치료 등급이 낮아지거나 이식대기자 명단에서 순위가 밀려나기라도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일 텐데 이런 일들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말이야.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그는 묵직한 서류 가방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 안에는 위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최고의 재료들과 약간의 계약금이 들어있네. 선택은 자네 몫이야. 자네의 그 하찮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자네 동생의 마지막 남은 삶의 기회인가? 민서는 스크린 속에서 잠든 동생의 얼굴과 계약서, 그리고 눈앞의 악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분노와 무력감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하얀 계약서 위로 그녀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팔려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악마와의 계약이 체결된 후 차민서의 옥탑방은 비밀스러운 위작 공방으로 변했다. 서태곤이 보낸 서류 가방 안에는 그녀가 꿈에서도 만져보기 힘들었던 독일산 최고급 안료와 수십 년 묵은 캔버스, 그리고 전문가용 보건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한때 예술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녀의 신성한 손은 이제 완벽한 거짓을 창조하기 위해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달의 비밀 정원의 위작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그것은 단순한 모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의 물리적인 성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화가의 영혼까지 복제하려 했다. 수백 번의 안료 배합 실험을 통해 18세기 물감의 미세한 색감 차이를 재현했고 캔버스의 표면에 인위적인 균열을 만들어 수백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입혔다. 그림을 그리는 모든 순간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콕션에서 열리는 VIP 프리뷰 행사에 그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경매 도록을 연구하며 자신의 무대가 될 작품 하나를 골랐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황희 화백의 미공개 초기작. 미술계에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 미세한 논란이 있는 바로 그 작품이었다. 경매의 밤, 민서는 장례식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장식 하나 없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함의 경쟁터에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색을 지웠다. 그녀의 무기는 조용한 자신감과 눈빛에 담긴 깊이였다. 그녀는 행사장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와도 섞이지 못한 채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한지욱을 보았다. 그의 차가운 아우라는 어떤 실제적인 연결도 거부하는 투명한 방어막과도 같았다. 그녀는 또한 다른 한쪽 구석에서 포식자의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서태곤 회장의 모습도 발견했다. 압박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마침내 김황희 화백의 그림이 소개되었다. 한지욱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처음으로 흥미의 빛을 띄었다. 그가 그림을 자세히 보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갔다. 바로 지금이었다. 민서는 그를 따라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응시하며 주변의 소음이 잠시 잦아드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군요. 그녀의 한마디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황희 화백의 초기작이라고 하기엔 푸른색의 사용이 너무 대담합니다. 이건 물감을 캔버스에 스며들게 하는 초기 흡수 유화 기법이 아니라 유화 물감에 테레빈유를 섞어 번지게 하는 훨씬 후기의 기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녀의 말은 옥션하우스의 공식적인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도발적인 발언이었다. 큐레이터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굳었고 몇몇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젊은 여자의 당돌함에 실소를 터뜨렸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했던 한지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음 같은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꽂혔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사실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서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농어를 펼치기 시작했다. 저기 물감이 마르면서 생긴 미세한 균열의 형태를 보시죠. 유화와 테레빈유의 혼합 비율에 따라 건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 코발트 블루 안료의 성분, 저 특정 안료는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추정되는 시기에는 아직 국내에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술사적 지식과 복원가로서의 과학적 지식을 넘나들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논리를 전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그림의 영혼을 과학적 사실로 해부하는 경이로운 시연이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주변에는 충격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한지욱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늘 텅 비어 있던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경계심을 넘어선 날카롭고 순수한 지적 흥미. 그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남겨진 민서와 혼란스러운 침묵에 빠진 구경꾼들을 뒤로 한 채 구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태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희미하게 지어 보였다. 그의 졸은 단순히 체스판에 입장한 것이 아니었다. 방금 전 상대편 왕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경매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한율그룹 본사 최상층 한지욱의 미니멀한 사무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의 비서가 얇은 서류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차민서에 대한 신원 조회 보고서. 그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때 미술계를 놀라게 했던 한 천재 소녀의 빛나는 과거가 담겨 있었다. 각종 신인상을 휩쓸었던 기록. 유명 미술관의 최연소 복원 전문가로 스카우트되었던 이력. 그리고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과 남동생의 희귀병 진단 이후 연기처럼 미술계에서 사라져버린 그녀의 행적까지. 보고서는 그의 질문에 답을 주기는커녕 더 큰 의문만을 남겼다. 이 정도의 재능을 가진 여자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경매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응시하던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의 흥미는 이제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민서 씨를 찾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데려와.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연락을 받은 민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도박이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율그룹의 거대한 빌딩 앞에 섰다. 경매장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들어선 한지욱의 사무실은 그의 명성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어떤 사적인 감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마치 신문이라도 하듯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는 어떤 잡담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무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아름다운 풍경화 한 점을 띄웠다. 이 그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봐. 그것은 시험이었다. 민서는 긴장감을 감추고 그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가의 이름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사용된 기법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러자 그가 화면을 전환했다. 바로 옆에 똑같이 생긴 그림 한 점이 더 나타났다. 이 둘 중 하나는 진품, 다른 하나는 20세기 최고의 위작 화가로 불리는 한판 메이 헤런의 작품이다. 어느 것이 위작이지,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었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전문가의 안목을 요구하는 질문. 민서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두 그림을 면밀히 살폈다. 그녀는 위작 그림의 물감이 마르면서 생긴 균열, 즉 크라클리르의 미세한 패턴 속에서 복원가만이 알 수 있는 인공적인 화학 경화제의 흔적을 발견했다. 오른쪽이 위작입니다. 17세기 당시의 유화 물감은 자연 건조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균열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가짜를 지목했다. 그는 계속해서 더 어렵고 교묘한 문제들을 냈다. 아주 작은 붓터치 자국만으로 작가를 유추하게 하거나 X선 투과 사진을 보여주며 밑그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했다. 민서는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그녀는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녀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안해하던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과 예술 자체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는 한 명의 예술가가 서 있었다. 한지욱은 매료되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아첨꾼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왔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일한 열정인 예술에 대해 이토록 깊이 있게 교감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의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다. 차가웠던 신문의 분위기는 어느새 두 사람만의 진지한 대화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비논리적이고 그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웠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예술이 있는 곳이지. 나와 함께 가주겠나. 그는 그녀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박물관이 아니었다. 서울 외곽의 언덕에 비밀스럽게 자리 잡은 그의 개인 저택이었다. 두 사람은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은행 금고를 능가하는 최첨단의 보안 시스템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었다. 생체 인식 스캐너, 압력 감지기, 한곤 항습 센서,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원형의 금고문이었다. 쉬익, 금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그녀에게 먼저 들어가라는 듯 손짓했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금고가 아니었다. 신전이었다. 모네, 칸딘스키, 로스코, 그리고 조선시대의 고고한 산수화까지 동서고금의 위대한 걸작들이 완벽한 조명과 배치 속에서 조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이것은 예술품을 소유한 남자의 컬렉션이 아니었다.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의 가장 깊고 순수한 영혼의 안식처였다. 한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외감과 감동, 그리고 깊은 이해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철옹성 같은 마음의 문을 외부인에게 기꺼이 열어보였다. 금고의 열쇠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한지욱의 비밀 금고는 차민서가 평생 상상했던 그 어떤 미술관보다도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경외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는 한지욱의 눈에 아주 희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가장 깊고 연약한 영혼을 그녀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천천히 컬렉션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소유물의 가치를 자랑하는 수집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 사제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그린 터너의 그림 앞에 멈춰 섰다. 아버지는 이 그림을 싫어하셨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내 눈에는 폭풍과 싸워 마침내 살아남는 한 척의 배가 보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나는 이 그림을 샀다. 그것은 지극히 사적인 고백이었다. 그녀는 그림 속의 작은 배에서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외로운 투쟁을 보았다. 그들은 다시 수많은 갈색과 검은색의 선들이 고요하게 화면을 채우고 있는 윤형근 화백의 그림 앞에 섰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지.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채 살아온 그의 고독한 삶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 그의 숨겨진 상처, 그리고 이 예술품들을 향한 그의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제게 얼음 요새라 불리던 냉혹한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깊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표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금고의 가장 깊숙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조명 아래 단 한 점의 그림만이 걸려 있었다. 나리 비밀 정원, 사진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아름다우면서도 처연한 슬픔이 그림 전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 컬렉션의 심장이다. 그는 그림을 그린 18세기에 잊혀진 여성 화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평생 금지된 사랑에 대한 슬픔과 열망을 이 단 한 점의 걸작에 모두 쏟아붓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낀다. 그가 말했다. 민서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화가의 이야기는 자신의 숨겨진 감정과 덫에 걸린 상황과 기묘하게도 닮아 있었다. 이 그림,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이 그림을 훔치는 행위는 이제 잔인하고 괴물 같은 범죄처럼 느껴졌다. 속에서부터 역겨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사람은 그림 앞에서 편안한 침묵 속에 한참을 서 있었다. 민서가 그림의 미세한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그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스쳤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사소하고 우연한 접촉은 마치 강렬한 전류처럼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그의 보안 시스템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알리는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금고를 나섰다. 묵직한 문이 다시 한번 그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봉인하며 소리 없이 닫혔다.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돌이킬 수 없이 허물어졌다. 도시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따뜻한 이해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와 함께 있던 시간의 온기는 차갑고 가혹한 현실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 그녀는 방 한구석, 천으로 덮어두었던 달의 비밀 정원의 위작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천을 걷어냈다. 위작은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는, 영혼 없는 거짓말. 그녀는 그 아름답지만 텅 빈 복제품과 그것을 창조해낸 자신의 두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예술가가 아니었다. 범죄자였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에게 영혼을 드러내 보였던 그 열정적이고 외로운 남자를 떠올렸다. 곧 닥쳐올 배신의 무게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동생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시작했던 그녀의 임무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양심 속에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태곤 회장은 자신의 갤러리 가장 깊숙한 곳, 오직 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밀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에 떠 있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포식자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수하가 몰래 촬영한 한지욱의 비밀 금고 안에서 함께 있는 한지욱과 차민서의 모습이었다.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한지욱, 그리고 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차민서. 서태곤의 미간에 불쾌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미묘하고 위험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가 심어놓은 말이 주인을 무는 개가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 너무 가까워졌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목줄을 한번 당겨줄 때가 됐지. 그는 전화기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은 과거 서태곤의 도움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그의 충실한 개 중 하나였다. 차민준 군의 일 말입니다. 일정을 좀 앞당겨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시각 민서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었다. 한지욱과 함께했던 시간의 온기가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위작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붓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준 작은 소프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한지욱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제는 절판되어 구할 수도 없는 18세기 안료복원 기술에 대한 희귀한 원서 한 권이 들어있었다. 금고 안에서 그녀가 스치듯 이야기했던 바로 그 책이었다. 책갈피에는 그의 필체가 담긴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이게 당신의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HGW. 그것은 지극히 사적이고 다정한 선물이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온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려는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병원 행정실에서 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차민서 씨 되십니까? 동생 차민준 군의 수술 일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병원 측에 긴급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수술 예약금 납부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내로 예약금 전액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동생분의 임상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은 다음 대기자에게로 자동으로 양도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3주나 남아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죄송하지만 병원의 공식적인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패닉이 그녀를 덮쳤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히 서태곤의 지시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행정실의 직원들은 그녀에게 새로 위조된 공식 서류를 보여주며 규정이라는 벽 뒤에 숨을 뿐이었다. 그녀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덫에 걸렸다. 동생의 목숨이 서태곤의 소나기 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채 그녀는 곧장 서태곤의 갤러리로 향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가장 안쪽 방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당신 짓이죠. 당신이 꾸민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태곤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에는 자비심 없는 잔인함이 번뜩였다. 나는 사업가일 뿐이라네. 차민서 양, 나의 투자는 시기적절하게 수익을 내야만 하지. 이걸 일종의 업무 촉진제라고 생각하게나. 자네 동생의 건강에 대한 내 투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요구하거든. 자네에게는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시계는 똑딱이고 있어.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나. 자네의 동생을 위해서라도. 갤러리를 나온 민서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녀의 도덕적인 고뇌는 동생의 목숨이라는 절대적인 무게 앞에서 산산조각 나 버렸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차갑고 단단한 그리고 필사적인 필요성만이 남았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지욱이 보내준 그 아름다운 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서태곤이 건네주었던 한지욱 저택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술가의 눈도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한탕을 계획하는 도둑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텁게 잠겨 있었다. 정말 미안하오. 긴급 상황이라서 사무실에서 이 통화를 받아야 할 것 같군. 잠시만 기다려주겠소. 2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거야. 식사가 끝나고 그는 그녀를 거실이 아닌 그의 개인적인 음악 감상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수천 장의 낡은 LP판과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있는 그가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또 다른 영혼의 공간이었다. 부드러운 음악과 낮은 조명. 그가 자리를 떴다. 기회의 창이 열렸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 그는 그녀에게 가장 진실되고 명예로운 의미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제안했다. 그녀가 그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낸 도둑이 된 바로 그 순간에 민서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그녀의 손이 작은 클러치백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콤팩트 거울처럼 위장된 초소형 고해상도 지문인식 스캐너를 꺼내 들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루프탑의 바람도,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도,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마저도. 그가 사라지자마자 민서의 모습이 변했다. 부드럽고 낭만적인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효율적인 전문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제안했다. 사랑과 명예, 그리고 존중이 있는 삶. 훔친 그림이 담긴 튜브가 그녀의 다리 옆에서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다. 훔쳐낸 지문이 그녀의 영혼에 찍힌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픈 동생의 얼굴과 희망에 찬 그의 얼굴이 교차하며 그녀를 찢어놓고 있었다. 그녀가 그 끔찍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고뇌하고 있을 때 한지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선물한 책을 받은 이후 그녀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마음에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갔다고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1단계 엘리베이터. 그녀는 재빠르게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해킹 장치를 이용해 엘리베이터의 운행 기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한지욱은 묵직한 크리스털 잔을 집어들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잔의 표면을 강하게 눌렀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잔을 건넸다. 그녀는 불가능한 선택지라는 소리 없는 비명 속에 갇혀버렸다. 2단계 복도. 금고로 향하는 복도는 움직이는 적외선 레이저 격자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 패턴을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였다. 그녀는 무용수처럼 우아하고 정확한 몸짓으로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레이저망을 통과했다. 그 순간 시간은 얼어붙었다. 서울의 밤도, 옥상의 바람도, 그녀의 심장 소리도 모두 멈췄다. 한지욱은 희망에 찬 얼굴로 반지를 내밀고 있었다. 차민선은 비극의 가면을 쓴 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는 평소의 얼음 같은 침착함을 완전히 잃은 채 그녀의 앞에 섰다. 민세어 씨, 3단계 금고문. 마침내 거대한 티타늄 문 앞에 섰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얇은 실리콘 지문 복제품을 꺼내 생체 인식 스캐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스캐너의 붉은 경고등이 깜박였다. 실패인가? 하지만 시스템이 재보정되면서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다.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한지욱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란이 피어났다. 그녀는 그가 만졌던 부분을 피해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그녀의 다른 손에 들려있던 콤팩트 거울이 그가 방금 잡았던 잔의 표면을 재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녀는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다른 걸작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가장 안쪽에 달의 비밀 정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눈시울을 붉히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인 흐느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차민서의 옥탑방. 그녀는 서태곤이 넘겨준 한지욱 저택의 보안 설계도를 차가운 분석가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침투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다. CCTV 카메라의 동선, 적외선 감지기의 사각지대, 그리고 무게 센서의 압력 한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계산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안 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벽에서 진짜 그림을 떼어냈다. 오래된 캔버스의 감촉.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와 그를 향한 사랑의 무게가 그녀의 손을 통해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반응에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한지욱이 한 걸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근처 의자에 놓인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날카롭고 집요한 진동음이 울렸다. 그의 휴대폰이 아니었다. 그의 개인용.
최고 등급의 보안 태블릿이었다. 이런 경고음은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다. 칼카그. 그는 마지못해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특수미술품 운반용 튜브에서 자신의 완벽한 거짓말을 꺼내 진실이 있던 그 자리에 걸었다.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긴급 경고, 금고 감마 섹터, 무게 이상 감지, 패널 GR7, 오차 4.7g.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그의 완벽한 지문이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저장되었다. 모든 것은 2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소리 없고 정확하며 그리고 지독히도 파괴적인 행위였다. 차가운 공포가 그를 덮쳤다. 감마 섹터, 패널 GR 하은. 그곳은 달의 비밀 정원이 걸려있는 바로 그 위치였다. 그녀는 잠시 동안 두 개의 그림을 양손에 든 채 서 있었다. 하나는 잊혀진 예술가의 영혼, 다른 하나는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의 산물이었다. 그는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낭만적인 혼란이라기보다는 죄책감처럼 보이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의자 옆에 서 있는 그림통을 보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녀의 해박한 지식, 그의 전례 없는 신뢰, 그의 청혼에 대한 그녀의 고통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제 이 불가능한 보안 경고까지. 퍼즐 조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그림으로 맞춰졌다. 모르겠어. 민서 씨,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인지 몇 년 동안 내 세상은 회색이었어.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생기 없는 회색. 그런데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나는 색깔을 보기 시작했어. 당신은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요새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야. 여기 그대로 있어. 그녀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루프탑 테라스로 돌아왔다. 마침 업무 통화의 스트레스로 얼굴이 굳어진 한지욱이 사무실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끔찍한 예감으로 뻣뻣해진 움직임으로 돌아서서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는 이전에 사용해 본 적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보안 프로토콜을 통과했다. 민서는 테라스에 남겨진 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잔너머로 그를 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다른 손 안에서는 그의 도난당한 신뢰가 차가운 기계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자만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금고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그는 다른 걸작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뒤쪽의 작은 공간만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를 보자 얼굴이 즉시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그림 앞에 섰다. 잠시 동안 안도감이 그를 덮쳤다. 완벽해 보였다. 그림은 거기에 있었다. 경고는 오작동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오늘 저녁 내 집에서 식사나 하지. 예술도 사업도 없는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하지만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예술의 영혼을 보도록 수년간 훈련된 그의 눈은 거짓을 보았다. 크라클리르, 그 패턴이 너무나 균일했다. 순백의 조명 아래 코발트 안료의 빛 반사. 그것은 아주 미세하게 평평했다. 그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위작, 천재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이 없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자, 우리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형이정이 솟구쳤다. 세상이 기울었다.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고통은 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 심장을
비트는 칼날이었다. 죄책감은 이제 물리적인 고통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의 첫 번째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자신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그는 테라스로 돌아왔다. 돌아온 남자는 떠났던 남자가 아니었다. 온기는 사라졌고 연약함도 사라졌다. 얼음 요새가 돌아왔지만 그것은 안에서부터 부서지고 삐걱거리며 폐허로 무너지기 직전의 요새였다. 그는 사랑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림통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감정을 잊고 살았던 남자의 망설임과 부드러움이 담긴 탐색과도 같은 키스였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그녀는 마주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 있었다.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는 동생을 살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 남자의 영혼의 조각을 훔쳤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방금 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른 그 남자의 앞에서 웃고 있는 한 명의 도둑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은 자의 속삭임 같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킬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서태곤 회장이 정해준 마감 시한은 사형 집행일처럼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차민서의 옥탑방에는 그녀의 죄악의 증거물인 완벽한 위작과 한지욱의 신뢰를 훔쳐낸 실리콘 지문 복제품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번호폰에 발신자 불명의 위협적인 문자가 도착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통을 열고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진짜 달의 비밀 정원이 달빛을 받아 그 슬픈 아름다움이 침묵의 고발처럼 빛났다. 긴급 상황은 끝났다. 한지욱이 루프탑 테라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L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차가운 긴장감 대신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부드러운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로 그의 눈앞에 그의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서 있는 여자. 차민서의 심장 속에서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 옆에 놓인 미술품 운반용 튜브. 그 차가운 원통이 그녀의 배신을 담은 관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은 너무나 깊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무서울 정도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 일주일 안에 해내야만 한다. 왜? 그 단어는 질문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동물의 울부짖음이었다. 한지욱은 그녀를 위해 와인을 한 잔 더 따랐다. 그의 기분은 한껏 들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경매장에서의 만남도, 그 모든 대화도, 키스까지도 전부 이걸 위한 연극이었나.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아. 마침내 민서가 무너져 내렸다. 그 무게는 감당하기에 너무 컸다. 눈물과 흐느낌의 홍수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의 동생 이야기, 천문학적인 병원비, 서태곤의 등장, 악마와의 거래, 그녀의 죄책감, 그녀의 갈등하는 마음.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돌처럼 표정 없는 가면을 쓴 채 그녀의 말을 들었고 아래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조롱하듯 반짝였다. 청혼, 사랑, 희망,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채 그들의 발밑에 흩어져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재단 말인데 내 팀에게 벌써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소. 우리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어. 당신의 전문성과 나의 자원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달의 비밀 정원의 그 화가처럼 잊혀진 수많은 예술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테라스 위의 공기는 산산조각난 실루엣 파편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욱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향한 차가운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기업의 생존을 건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마침내 누구도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위작이 완성되었다. 이제 2단계, 한지욱을 유혹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에 대해 집요하게 연구했다. 그는 사업에서는 냉혹한 기계였지만 예술 앞에서는 순수한 구도자였다. 그에게는 평범한 미인계가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지식으로 그의 얼음 성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마지막 남은 진실의 조각을 그에게 건넸다. 그 키스는 민서를 무너뜨렸다. 억눌려왔던 그녀의 감정의 댐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부정하려 했던 모든 사랑,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고통이 그 반응 속에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필사적이고 격렬한 열정으로 화답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키스이자 마지막 작별의 키스였다. 서태곤 회장이 그 그림을 원하는 건 예술적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래, 그 미래의 모든 문장 속에는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지금 이 순간 파괴하고 있는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그가 내뱉는 희망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죄책감을 후벼 파는 새로운 고문이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서태곤의 메시지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양심에 채찍질을 가했다. 그림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그 그림을 복원하시다가 우연히 발견하셨죠. 서태곤이 몇 년 동안이나 이 그림에 집착했던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민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다정함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훔친 그림을 서태곤에게 넘겨야만 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의 판도를 바꾸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공격이었다. 그의 부서진 심장 위로 냉철한 전략가의 두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정한 친밀함을 향한 그의 첫 번째 시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지옥에서 보낸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녀는 심장이 얼음 덩어리가 되는 것을 느끼며 그의 초대에 응했다. 전부 말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때 한지욱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닌 방역을 계획하는 두 명의 장군처럼. 그들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는 광활했지만 그들의 두뇌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는 진짜 달의 비밀 정원을 들고 저택 내부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보건 연구실로 향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최첨단 X선 스캐너 아래 그림의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의 나무 액자 틀,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서태곤이 수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관리해온 비자금 장부와 그에게 뇌물을 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서태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였다. 키스가 끝났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었다. 한지욱의 얼굴에는 아주 드물고 진실된 미소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다. 민서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 원래의 임무를 완수하기로 했다. 서태곤에게 위작 그림을 전달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증인, 초소형 녹음 장치가 부착될 것이었다. 그녀는 애써 얘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련처럼 보였을 것이다. 다음 날 서태곤의 갤러리. 민서는 약속대로 위작 그림을 들고 나타났다. 서태곤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내일 저녁 특별한 것을 계획했소. 우리 집으로 와주겠나? 개오 보게. 모든 인간에겐 가격표가 있는 법이야. 자네도. 자네 동생도. 그리고 위대한 한지욱 회장까지도 말이지. 내일 내 계획이 성공하면 그는 파산할 거고 내가 이 바닥에 새로운 왕이 되는 거지. 그녀가 돌아서서 떠나려는 순간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오만함, 그의 자백, 그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금고의 가장 안쪽 문을 지키는 최첨단 지문인식 스캐너. 그것은 그 어떤 해킹으로도 우회할 수 없는 한지욱이라는 인간 자체를 열쇠로 사용하는 궁극의 자물쇠였다.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문이 필요했다. 그의 신체의 일부를 훔쳐야만 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가 그림을 받아들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갤러리의 문이 열렸다. 한지욱이 검사들과 함께 들어섰다. 잠깐만요. 민서씨, 쇼는 끝났소. 서태곤 회장, 그에게는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한 다음 단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자신의 범죄를 실행할 마지막 무대였다. 그녀는 얼음 같은 손가락으로 그의 초대에 응했다. 그들의 손에는 녹음 파일과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민서의 결정적인 증언이 들려 있었다. 서태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몇 주가 흘렀다. 주가주라도 한잔하지. 서태곤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한율그룹의 극적인 승리를 대서특필했다. 작은 병실에서 민주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다. 수술비는 한지욱이 세운 미술진흥재단의 익명의 기부금으로 해결되었다. 해야 할 말이 딱 한 가지 더 있어. 민서는 검찰의 모든 증언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옥탑방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작은 가방을 싸고 있었다. 절도미수. 그녀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다음 날 저녁 민서는 그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한지욱은 그녀를 위해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개인 루프탑 테라스에 지극히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그는 행복했고 솔직했으며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털어놓는 선한 계획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가 되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한지욱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테라스의 가장자리로 이끌었다. 발 아래에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무대였다. 어디 가는 거지? 그날 저녁 그의 저택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모든 하인들을 물리고 직접 그녀를 위한 저녁을 준비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다. 그것은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그의 서투른 노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이 자리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내뱉는 진솔한 단어 하나하나가
민서의 영혼에 새로운 상처를 새기는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비명이 울리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얼음 요새처럼 차가웠던 그의 눈은 이제 그녀가 꿈에서나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압도적인 온기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 죄의 값을 치르러 가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와인을 나누어 마시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의 가장 중요한 해외 파트너들과만 사용하는 암호화된 업무용 전화기가 울렸다. 이미 지렀어. 이게 갑작스럽다는 거, 아오. 내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도. 하지만 내 세상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소. 당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영혼을 당신처럼 이해해준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소. 당신 없는 하루를 이제는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작은 바로 걸어가 희귀한 위스키 2잔을 따르기 시작했다. 서태곤에 대한 당신의 증언, 그게 당신의 속죄였소. 내 변호사들이 검찰과 이야기했소. 모든 상황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어. 도망칠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작고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민서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다. 안 돼. 제발. 안 돼. 그녀의 영혼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말을 잃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민서가 계획한 것이었다. 그녀는 번호폰과 음성 변조기 그리고 스푸핑 기술을 이용해 마치 취리히의 파트너로부터 그의 유럽 자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긴급 보고가 온 것처럼 꾸몄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19세기 유럽의 장인이 만든 섬세하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앤티크 반지였다. 중앙에는 김황이 화백의 그림 속 푸른색을 떠올리게 하는 깊고 푸른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아는 남자가 고른 단 하나의 반지였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만 위에 세워졌지.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감정, 금고에서, 그리고 그 테라스에서, 그 모든 추악한 소동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소. 그녀는 한지욱을 배신해야만 한다. 그의 마음과 신뢰를 산산조각 내야만 한다. 그는 멈춰 서서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희망과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약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반지 상자를 내밀었다.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소. 당신의 배신도, 나의 고통도. 하지만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소. 거짓이 아닌 바로 여기 이 진실 위에서 어떤 요새도 어떤 비밀도 없이 그냥 우리 한지욱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해했다. 그는 반지를 내밀지 않았다. 거창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하나의 기회를 제안했다. 가민세오 씨, 민서는 그녀가 사랑하고 배신했던 남자, 그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구원자였던 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의 등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작고 망설이지만 희망의 찬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이 집에. 그리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오.